젠슨 왕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TSMC 경영진하고 회의를 했다고 이제 최근에 이제 대만 언론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그 뒤로 TSMC가 대만 언론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젠슨 왕이 우리한테 파운드리 가격을 흔쾌히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아마 젠슨 왕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 굉장히 붕얼거리면서 갔을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지금 TSMC가 확실하게 협상 우위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해외 반도체 섹터 분위기는 어떤 상황인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정말 고공행진을 이어갔었고요. 뭐 해외라고 하지만 결국 미국 테크죠. 네, 미국 반도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PER이 역대급으로 높아졌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원래 PER이 보통 16배에서 18배 정도를 받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26배 이 정도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이게 이제 20배 초반대까지 이제 떨어졌고요. 그래서 그만큼 반도체 랠리가 강했다고 볼 수 있고 그만큼 미국 주식시장 전체에서 반도체 비중이 역대급으로 높아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또 심했었고 그리고 이제 M7이라고 하는 이제 빅테크들이 S&P 500에서 정말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급으로 높아졌던 시기였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하반기 들어서 AI에 대한 회의론 그리고 우려론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 부분 조정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다시 또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빅테크들의 실적이 뭔가 이제 뿌려져서 주가가 빠졌다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기대감이 과하게 높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 같은 불확실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그 테크 주식들의 조정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하반기 해외 반도체 섹터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올 하반기는 녹록진 않아요. 그래서 미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후보가 누가 당선이 됐냐에 따라서 산업 정책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일단 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서 불확실성이 생긴다 보니까 일단은 투자 같은 것들을 최대한 유보하고 지연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경기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식에도 불확실성을 지금 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적어도 미국 빅테크 같은 경우는 대선 이전까지는 미니 랠리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은 대선 둘 다 어쨌든 양당에서도 서로 지금 박빙이고 당선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리나 재정을 써서 일단 단기적으로 뭔가 부양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랠리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데 결국 당선되고 나서 한번 조정 가능성을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 모멘텀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미국 테크하고 국내 테크가 같이 커플링 돼서 왔던 측면에는 엔비디아하고 HBM이라는 건 때려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였는데 지금은 미국 시장, 테크 시장에서 약간 이제 서버 클라우드에서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관심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온 디바이스 AI에서는 우리가 HBM 같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모멘텀이 좀 약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미국 중심으로 랠리가 일어나면 또 미국이 또 수급을 빨아가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같은 경우는 또 금투세 이슈도 있고 그게 심리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트럼프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테크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국내 영향으로 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국내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던 그 미국 주도의 리쇼링에 적극 동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IRA법하고 칩스법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제 이 두 개의 핵심 법안부터 갈아엎을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거의 지금은 더 굉장히 천천히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결국 주가에는 긍정적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법인세 감면에 대한 것들이 크기 때문에 사실 세제 혜택이라는 거는 주식시장에 그냥 시쳇말로 죽은 자식도 벌떡 일어나게 한다고 그만큼 세제가 강력하거든요. 실제로 트럼프 정부 1기 때도 처음에는 시장이 출렁거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엄청나게 깎아주면서 그게 주식 랠리를 일으켰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물론 1기 때처럼 그렇게 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법인세율을 굉장히 낮추는 것은 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AI 혁명 중이잖아요. 생성형 AI 서로 경쟁적으로 군비 경쟁을 하면서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웬만한 규제를 다 치워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AI는 좋고 효율적이다라는 건 알지만 이게 위험하다라는 게 굉장히 공통의 컨센서스잖아요. 근데 위험한 건 알겠는데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보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의외로 트럼프한테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규제 완화를 파격적으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도 AI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안전성을 요구하거든요. 안전성. 그러면 그게 사실은 속도를 제한시키고 그 비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게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보면 해리스가 이제 당선될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거의 그대로 답습할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적어진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법인세 인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반시장적인 조치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가정했을 때 투자 아이디어를 추천해 주신다면요? 일단 AI가 국방, 무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트럼프 수혜주로 요즘 이야기하는 게 테슬라고 팔란티어거든요. 테슬라는 일단 일론 머스크가 일찍이 트럼프를 지지했고 뭐 막대한 정치 자금을 대고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은 미국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일론한테 많은 보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에 AI가 적용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규제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벽이 됐는데 그걸 이제 좀 치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하는 기업이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대테러, 대전쟁 수행할 때 필요한 이제 미국 군사용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솔루션들을 제공해주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S&P 500에도 이제 포함될 정도로 굉장히 주목받는 기업인데, AI라는 게 사실 금기가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사람을 해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쪽에서 규제가 치워지면 굉장히 발전할 수 있고 미국 무기 시스템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예전에 미국의 무기가 진공관 기반에서 트랜지스터 기반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정밀도가 높아졌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베트남 전쟁에서 사실 뭐 미국이 정밀도가 떨어진 무기가 결국 진공관 때문이었다는 이야기 많이 했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미국 펜타곤에서 반도체를 미국 무기에 굉장히 적용을 해서 무기가 좋아졌고, 그게 1차 이라크 전쟁에서 완전히 여실히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AI까지 올라가면 이제 미국 무기는 더 파워풀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쪽에서 이제 뭐 로키드 마틴이나 뭐 이런 회사들도 주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주가의 급락이 2번, 급등이 1번 있었습니다. 급락과 급등이 발생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엔비디아를 반도체 업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 반도체 업체 밸류에이션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플랫폼 회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GPU뿐만 아니라 이제 CPU하고 엮어서 이제 서버 렉을 만들죠. 그레이스 호퍼, 그레이스 블랙웰 같은 GH200, GB200 이런 것들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NVL36, NVL72 같이 이제 서버 렉까지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면 기존에 이제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사면 이제 쿠다를 무료로 쓸 수 있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소스 코드들이 쌓여 있죠. 그래서 쉽게 갖다 쓸 수 있는 엔지니어 생태계가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점점 중요해지는 게 레벨 3 자율주행차나 로봇이나 뭐 UAM 같은 드론 택시나 뭐 이런 쪽에는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필요해집니다.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런 것들을 기존에는 다 몇 년 동안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서 멀쩡한 자동차도 박치게 해보고 그러면서 막 비용을 막 썼잖아요. 근데 이제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 메타버스 기술을 가지고 거기서 시뮬레이션을 가상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쓸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벤처 기업들한테는 NIM이라는 서비스를 해주죠. 엔비디아 인퍼런스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해서 이게 사실상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그래서 GPU 한 개당 뭐 연간으로 $4,500 내면 이렇게 쓸 수 있고 프레임워크까지 제공해주는 뭐 그런 거. 이게 플랫폼이잖아요. 자, 이게 결국은 확장성인데 이게 되려면 결국 제일 기본이 되는 게 기술력이에요.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래서 엔비디아가 기존에는 2년마다 신제품을 출시하다가 1년마다 출시하는 걸 바꿨단 말이죠. 원래는 호퍼라는 아키텍처를 내놓고 요걸 2년 팔아먹고 블랙웰이 나와야 되는데 1년 만에 나왔죠. 그리고 블랙웰 출시 1년 만에 또 루빈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마치 예전에 인텔이 최전성기 때 틱톡 전략이라고 했죠. 한 해는 공정을 개선하고 한 해는 아키텍처를 개선해서 매년 칩이 좋아지는 마법 같은 모습인데, 자,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엔비디아가. 자, 그 밸류가 녹아 있었는데 블랙웰이 이번에 이제 설계 불량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한 분기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게 주가 하락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어젯밤에 또 이제 골드만삭스 테크 포럼에서 블랙웰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줬죠. 젠슨왕이. 우리 계획대로 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라는 게 한번 버그가 나면 계속 버그가 나고 문제가 나는 경우 많은데 해결됐어, 이거 이제 공언해 준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엔비디아 또 주가의 반등, 8% 이상의 반등,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9%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와 TSMC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도 원래는 TSMC한테 애플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죠. 그 전까지는 당연하죠. 뭐 애플이 워낙 TSMC 첨단 공정 탭을 많이 써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엔비디아도 TSMC한테 애플 못지않게 많은 수주를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애플처럼 대접해줘 이거거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근데 TSMC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를 애플처럼 대접해주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3나노 같은 것들을 같이 개발해요. TSMC하고. 그래서 본사에서 직원이 수백 명 제조 엔지니어들이 파견돼서 같이 개발하고 개발이 되면 바로 써주죠. 자, 이런 고객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기술도 공유해주고 같이 개발해주고, 자, 개발되면 그 기술이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그걸 써준다고 하니까 바로 매출까지 일어나죠. 그러니까 애플한테는 항상 최우선 최대수의 어떤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엔비디아도 우리도 그거 해줘.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전용 라인 뭐 이런 것도 해주고. 그래서 올해 컴퓨텍스 2024 행사 때 젠슨 왕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TSMC 경영진하고 회의를 했다고 이제 최근에 이제 대만 언론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콩버스 지금 이제 2.5D 패키징 라인을 엔비디아 전용 라인을 팹 외부에다가 지어달라라고 요구했는데 정말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칼에 거절하고 나서 그 뒤로 TSMC가 대만 언론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젠슨 왕이 우리한테 파운드리 가격을 흔쾌히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아마 젠슨 왕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 굉장히 부글거리면서 갔을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지금 TSMC가 확실하게 협상 우위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TSMC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TSMC 정말 해피하죠.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TSMC도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인텔도 막 1.8나노까지 금방 온다고 이야기하고, 삼성도 3나노 게이트 올라라운드에 2세대 제품이 잘 되고 있다고 계속해서 블러핑을 하니까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2나노에 대한 투자 로드맵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했었는데요. 그리고 파운드 가격도 뭐 이렇게 섣불리 인상을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블러핑이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이 휘청거리는 걸 봤고, 삼성으로 또 팹리스 고객이 전혀 옮겨가지 않는 것들 보면서 결국 수율이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됐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TSMC 같은 경우 월 데이터를 바로바로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33% 전년 대비해서 성장했고요. 7월은 전년 대비해서 45%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매출 성장률이 20% 중후반대를 예상했는데 지금 최대 34%까지 실적 성장률이 예상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결국 선단 공정에서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3나노, 4나노, 5나노 가격을 3에서 8% 추가 인상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선단 공정이 풀 가동인데 여기서 가격을 계속 올려요.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좋아집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마켓 시어는 계속해서 60%대에서 지금 62%까지 넘어섰습니다. TSMC 파운드리의 압도적인 격차를 삼성이 좀처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조금이라도 따라잡을 순 없는 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자본하고 인력이잖아요. 그러면 연간 우리 자본 지출 캐펙스를 따져보면 TSMC가 연간 캐펙스가 지금 300억 달러에서 320억 달러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40조 원 정도가 됩니다. 40조 원 초반 정도인데요. 삼성전자가 연간 파운드리에 투자하는 금액이 캐펙스가 15조 원 정도 됩니다. 15조 원 내외 정도죠. 많을 때는 한 18조까지 가는데, 그러면 이제 거의 TSMC하고 많게는 3배, 적게는 2.5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기술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투자하는 차세대 로드맵도 캐펙스도 그렇게 차이가 나면 이게 이제 단기간에 뭔가 TSMC가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 매각설과 함께 다우지수 퇴출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인텔 같은 경우는 한때 틱톡 전략으로 정말 압도적인 반도체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고도무어 창업자는 정말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2년마다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2배씩 늘어나는, 그리고 매년 칩이 좋아지는 엄청난 회사였는데요. 거기도 1등을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자만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반도체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텔이지만 모바일 시대에 스마트폰을 굉장히 강구해서 거기서 실기를 했고요. 그리고 재무통 CFO 출신의 CEO가 3번 바뀌게 되는데요. 자, CFO 출신들은 뭐 비용 통제하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잘하죠. 살림살이는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 연구개발하는 게 쓸데없는 비용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뭐 별로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연봉 많이 받아가고 이런 사람들 막 잘라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짐 켈러 같은 뭐 엄청 중요한 엔지니어고 이러는 경우 많죠. 그래서 사실 인텔에서 엔비디아, 애플 이런 쪽으로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많이 갔고요. 자, 그런 회사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 계기가 됐고, 그 사이에 인텔이 기술 로드맵을 전혀 진전을 못 시키고, 그래서 14나노대에서 거의 7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사이 TSMC하고 삼성전자는 뭐 7나노, 5나노까지 갔었거든요. 그만큼 한때는 외계인을 고문해서 뭐 기술을 뽑아낸다고 하던 인텔이 이제는 막 정말 3세대 이상, 뭐 3세대 이상의 이제 기술이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들이 된 거고요. 그래서 2021년에 파격적인 또 조치를 하죠. 이제는 다시 엔지니어 출신의 CEO가 와야 된다. 거기서 이제 부임한 사람이 이제 팻 겔싱어 지금 CEO인데요. 자, 이분이 의욕차게 많은 걸 했어요. 다시 인텔의 기술 로드맵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3단 공정 기술도 굉장히 속도를 냈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포베로스, 그리고 EMIB 같은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뭐 BSPDN이라고 하는 차센트 기술도 굉장히 빨리빨리 도입하고 했는데, 요게 약간 이제 무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라는 거는 사실 인력과 자원은 제한적인데 이걸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지 못하면 결국 독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적자폭이 너무 커지니까 어떤 인텔의 과감한 시도가 결국은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삼성이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삼성은 기회는 있습니다. 삼성만 잘하면 돼요. 왜냐면 TSMC가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팹리스 고객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계속 가격 올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독점을 좋아하는 거는 독점 업체밖에 없죠. 어젯밤에 행사에서도 젠슨 왕이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 TSMC 말고 다른 파트너하고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파트너가 지금 전 세계에서 5나노 이하의 파운드를 할 수 있는 유이한 회사는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거든요. 3등부터는 10나노 이하는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삼성 파운드를 염두에 둔 건데, 근데 다만 TSMC를 안 쓰면 약간 제품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그렇지만 성능이 좀 낮은 제품을 하려고 해도 지금 대안이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영업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죠. AI 반도체 섹터가 변곡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반도체 투자 전략 중 점검해야 할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전환 흐름들을 잘 주목해야 되고요. 결국 온 디바이스 AI에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만한 회사는 뭐 애플 아니면요 테슬라 뭐 이런 회사들 정도라고 볼 수 있고, 그런 회사들이 어떤 이제 서비스 모델들을 내놓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엔비디아 주도의 독점의 AI 가속기 시장의 90%를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기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자체 설계 칩들이 많아질 텐데, 그런 쪽에서 생태계가 확장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이 이제 그런 빅테크들의 자체 설계 칩, ASIC 칩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키포인트를 쥐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죠.